이 강의에서는 고용 인사관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유의사항, 해고 등 징계에 관련된 거, 인사이동 승진, 인사고과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만 사항들, 차별 문제, 분쟁 해결 조정 이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관리, 고용 관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나오는 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자들은 거의 근로계약서를 잘 안 쓰는데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일용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 근로계약서 안에는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시킬 때는, 직원을 해고시킬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고 통보서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서면에는 해고 사유, 해고 일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즉시 해고, 바로 해고시키고 싶으면 30일분 임금을 주면 됩니다. 임금을 주고 해고를 시킵니다. 즉시 해고를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직원이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해고돼서 나가야 되니까 다른 데 일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자를 찾는데 30일, 한 달 정도 시간 여유를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 문제인데 이 퇴직금 지급은 이제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다 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슈퍼마켓 이런 데에 있는 임시직 또 1년이 넘으면 1년 넘는 직원은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퇴직금을 적립해도 되고 퇴직금 이제 가게 주인 여러분들은 퇴직금을 미리 매달 적립을 해가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면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에 관련돼서 우리 사용자들, 그 다음 직원들께서 조업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가지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자진사직, 근로자가 스스로 나가는 거죠. 사표 내고 스스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권고사직, 회사에서 나가라고 권고해서 그에 따라서 나가는 경우. 그 다음에 정년퇴직, 그 다음에 기간 만료, 계약직 근로자들, 기간제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에서 강제로 내보내는 거, 해고입니다.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보면 자진사직은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이때 사용자는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권고로 사직하는 건데 이때도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됩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따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권고사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됩니다. 권고사직은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인력 감축에 따른 정리해고 이런 것에 관련돼서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회사가 정한 정년 나이에 자동퇴직입니다. 이건 강제퇴직이 아니고 자동퇴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서면 통보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은 60세로 이제 2017년부터 연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정한 정년입니다. 2017년까지는 회사가 정한 정년이고 2017년 지나면 회사가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면 60세 이상으로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기간 만료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것도 자동퇴직입니다. 자동퇴직인데 이때 사용자는 사전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전에 누구 씨는 뭐 한 달 뒤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더 이상 재계약 안 합니다라는 식의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해고는 뭐냐 하면 직원에게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퇴직시킵니다. 이때는 해고 통보서를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고 통보서를 반드시 발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권고사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보는 게 이게 자진사직이냐 아니면 해고냐를 가지고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예퇴직이라든지 조기퇴직, 정리해고 이에 관련돼서 회사에서 이제 어려우니 좀 나가달라. 정년 전입니다만 정년 전에 나가는 거죠. 정년 이전에 나가는 건데 회사에서 그 부탁을 하니까 근로자가 회사 어렵고 하니까 이제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나중에 다시 저 근로자가 이건 그때 사장이 나가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얘기죠. 사장이 강압적으로 사직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다. 이건 내가 자진사직한 게 아니고 이거는 해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사장이 얘기를 사직을 권고할 때 그냥 뭐 사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해고됐다, 사직서를 썼다 뭐 이렇게도 주장됩니다. 또는 사직을 했지만 사직서를 내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근로자는 나중에 나는 자진사직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고 강제 해고됐다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게 사직이 강압 때문인지 여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는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됩니다. 그 근로자가 알았다 하고 자기가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 그러고 출근 안 하더라도 그 직원에게 연락해서 사직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리고 연락이 두절이면 내용 증명도 보내고 몇 차례 연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됩니다. 증거로. 그 다음에 해당 직원 같은 경우에 만약 강압이 있다. 권고사직을 하는데 강압이 있으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직서가 잘못하면 그야말로 권고사직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나간 걸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직원이 만약 억울하다 생각되면 절대 사직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이때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자동 연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들 또 물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만 이 근로계약서에 예를 들면 이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이런 조항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시중에 또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표준 근로계약서 이런 걸 그냥 다운받아서 작성하게 되면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걸 체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연장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이런 자동 연장 조항이 만약 있다면 회사에서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조항을 넣고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은 가능하면 없애버리는 게 또는 기재하지 않는 게 서로 간에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내보낸다. 이거는 물론 뭐 형식적으로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만 이 사람이 재계약을 근로자 입장에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걸 이제 우리는 갱신기대권을 합니다. 갱신기대권.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장을 뭐 2년,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1년 더 연장해 줬다. 그것도 연장할 때 아무런 뭐 서로 간에
불만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원만하게 1년 연장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그냥 연장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계약하지 않을 때는 합리적인 사유를 반드시 그 직원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사유에 흔히 인사 고가를 기준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년 지나면 평가를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근무 성적을 뭐 A급이다, B급이다, 뭐 이런 또는 글을 남겨두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걸 하지 않고 나중 문제 생기면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경력과 직원을 시켜서 그 서류를 인사고가 서류를 인사 파일에 이렇게 처리해두는 그런 제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되고 그다음 해당 직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재계약 불가를 사전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직인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인지 확인하고 입사해야 됩니다. 본인은 정규직으로 들어왔다 그러고 나중에 보면 사용자는 그게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그게 아니고 계약직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사할 때 내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이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분쟁 중에 흔한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련된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나왔다 그러면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받죠. 보험금. 그걸 흔히 실업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회사에 그냥 나와서 사표를 내고 나와서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여러분들 잘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그러니까 30일이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됩니다. 실직 전 18개월이니까 1년 반이네요. 시킬 전 1년 반 동안에 적어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했어야 됩니다. 사직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진사직, 비자발적이 아니죠. 스스로 못 있겠다 하고 사표를 쓰고 나간 경우 또는 회사에 잘못해서 징계 해고 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오실 때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자진사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권고사직 형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에게 사용자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갈 테니 실업급여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권고사직 형식으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권고사직 형태로 해서 고용센터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취업 활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달라고 얘기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인근에 고용센터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센터에서 여러 가지 위에 놓아 있는 조건들, 세 가지 조건들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내부 조사해서 적격자면 실업급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고에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해고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상해고고, 하나는 징계해고, 하나는 정례고입니다. 통상해고는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자 본인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근로계약 이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할 수 있는 그죠? 회사의 정한 시간에 출근, 퇴근, 회사 정한 근무 날에 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일 있고 또 따로 뭐 부업을
하는데 부업이 거의 주업처럼 된 거 이런 건 다 불성실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해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중한 질병으로 해서 회사 출근이 어렵다. 또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노무 제공을 이행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무단 결근한다 그 얘기입니다. 무단 결근을 계속하더라.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주 심각해야 되겠죠. 심각한 경우에 이제 해고가 됩니다. 약간 무단 결근을 하루 이틀 정도 했다고 해서 해고시키고 그건 좀 심한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심각한 경우에 비로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에 따라서 해고시키는 경우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징계 양정이 정당한지 이 세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대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이런 회사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원 징계에 관련된 절차들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서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징계를 하려면 우선 사유가 정당해야 됩니다.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 그러니까 죄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부에 정한 징계 절차를 정확히 따랐는지, 그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흔히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규정대로 제대로 구성했는지, 징계위원이 5명이면 5명 다 참석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명 기회도 줘야 됩니다. 징계위원회 참석해서 본인 잘잘못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징계위원회 개최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직원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사전에 통보까지 해줘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 개최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통보했다. 그럼 직원이 준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쳤을 때 징계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징계 양정이 또 문제가 됩니다. 징계 양정은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직원이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가 있죠. 제일 낮은 게 이제 견책이라고 합니다. 견책. 심할서 쓰는 거죠. 주의를 주고 심할서 또는 주의를 주는 거. 견책 위에 이제 감봉이 있습니다. 감봉 위에 정직이 있습니다. 정직 위가 해고가 됩니다. 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이 이 징계 중에 어디 정도 하면 적합할까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직원하고 그냥 단순히 뭐 조금 언쟁이 있었다 또는 멱살 정도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서 해고다, 그건 좀 심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주의를 준다든지 뭐 감봉 정도 주면 되는데 해고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일자리가 잘려 나가는 건데,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경우에 징계 해고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해고는 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정리 해고는 이제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해고는 인력 감축. 회사가 어려워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상 필요, 회사 어렵다는 그런 회사가 적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회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뭐 금년 또는 뭐 전년도 이 정도 적자인데 그 전까지는 흑자가 꽤 났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보이면
이거는 여기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채용을 동결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직원은 보낸다 그러면서 새로 직원을 뽑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임금도 동결하고, 그죠? 예를 들면 뭐 사장부터 해서 임원들 연봉을 뭐 삭감한다든지 이런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 중에 5명을 이제 내보내야 되겠다. 근데 사장 입장에서 평소에 좀 껄끄러웠던 직원 이 기회에 내보내자. 이건 안 됩니다. 공정한 대상자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때도 우리가 흔히 합리적인 기준을 봐주는 게 인사고과 같은 겁니다. 성과평가, 업적 이런 걸 평가한 그 결과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상자를 선정하면 이건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해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 또는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정리해고는 불법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판정을 받게 됩니다. 통보하고 합의는 아니고 여러분 협의입니다. 합의는 둘이 그야말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 협의는 그냥 이 대표들하고 몇 번 의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부당해고가 생겼다, 당했다. 그러면 구제 방법, 다시 말하면 억울하니까 이제 이걸 다시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첫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K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 승진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팀 내에서 왕따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남의 공,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각 무단 이석이 잦고 이번 주 이틀간 또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자, 이런 K대리를 어떻게 할까요? 만약 사장이 K대리를 해고시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해고가 정당한지 안 한지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를 봅니다. 이 K대리가 고의로 노무 제공을 불이행했나. 다시 말하면 이 무단 결근이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회사에 연락할 그 길이 없었다.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건지 또는 근무가 태만한데 근무가 수시로 밖에 나가고 연락이 안 닿고 이런 근무 태만이 고의냐 또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런 걸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해고시킬 만큼 심각한지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검토한 후에 이게 부당한지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인데 가입자에게 커미션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이걸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은 회사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소장도 이 SC가 실적이 낮으니까 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왜 실적을 더 올리지 않느냐고 자꾸 이제 체행을 합니다. 그래서 SC가 그렇게 하다가 본사 감사팀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팀은 설계사 복무 규정에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 위반이라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고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 SC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겠죠. SC 주장을 했습니다. 공공연한 관행이고 본인만 죄수업에 걸렸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왜 해고까지 시키느냐. 예를 들면 뭐 관행이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해고까지는 아니고 다른 징계 받아도 되지 않냐. 감봉도 있고 그죠? 좀 더 심한 정직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주의 정도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해고까지 시켰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공공연한 관행이니까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왜 나만 잘못했다 얘기하느냐.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영업소장도 하라고 시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또 보면 영업소장은 나 그런 짓 시킨 적 없다. 있으면 정보 내봐라 뭐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이 사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SC 징계 해고는 부당한가? 그럼 이제 요 세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세 가지 따지게 됩니다. 징계 사유는 정당하냐? 다시 말하면 이 커미션 주는 이 행위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징계 절차는 규정대로 밟았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럼 사전 통보를 다 했고 소명 기회 줬는지, 이런 게 절차에 나 있으면, 취업규칙이나 이런 절차에 있으면 그대로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 징계 양정은 공정했냐. 다시 말하면 이게 만약 커미션 주는 게 죄가 된다면 양을 정하는 거죠. 징계 양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해고감이냐 아니면 해고로는 좀 심한지 이걸 따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봉제업 회사 직원이 5명인데 이 회사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자구책으로 회사 부속 건물을 매각해서 운영비에 썼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최후 수단으로 직원 15명 중에 5명을 선별해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해고된 5명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최근에만 적자이지 지금까지는 이익이 컸다. 그 다음 사장이 개인 재산도 많다. 왜 자기 개인 재산 팔아서 회사에 안 넣고 왜 직원을 자르느냐. 그리고 이 5명은 평소에 찍혀있던 직원이다. 일들 못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사장 눈밖에 난 직원이다. 그래서 이 5명을 찍어서 내보낸 거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가 이제 정리해고입니다. 회사 어려우니까 직원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경영상이 꼭 필요하냐, 연속 적자가 났느냐, 흑자 전환이 불투명하냐, 인수합병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따지게 됩니다. 해고 회피 노력을 회사 자산 매각하고 임금 동결하고 채용 동결하고 뭐 임금 삭감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지 따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정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기준이 공정한지, 제가 얘기했듯이 인사고과, 그래서 인사고과 업적평가를 꼭 해두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업적평가. 그 다음에 직원 입장에서는 인사고과 업적평가할 때 점수를 잘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사고과 이런 걸 굉장히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형식적으로 하시더라도 이 인사고과 결과가 나중에 어디에 사용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아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에서 남녀 차별, 일 잘하지만 여자라고 해서 내보내는 거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고 50일 전에 노조나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4가지 기준을 보고 다 따랐으면 정당한 해고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따르지 않았으면 부당하다고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치 전환, 전건, 성과급 주는 거, 이거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사권, 경영권에 속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고, 사장이 회사를 경영할 때 필요한 그런 권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없으면 되게 정당하다, 사용자의 권한으로, 고유 권한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당하다고 볼 때는 이런 배치 전환이나 전건이라든지 성과급의 남녀 간의 차별이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 고령자 차별이라든지 장애인 차별,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전건을 시키는데 생활에 아주 불편하다. 예를 들면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을 울산 지점으로 전건을 시켰습니다. 회사에서는 뭐 경영상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너무 그 울산 가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울산으로 이사 가기도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말 부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좀 개개인을 보면 어려운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그 본인이 저녁 때 퇴근해서 챙겨야 된다. 울산 내려가 버리면 부모 모실 사람이 없다. 그런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전근이 좀 심하다. 근로자의 그런 고충, 생활상의 고충을 너무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부당하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치 전환 뭐 이런 거 성과급 줄 때 불합리한 기준 이런 기준을 들어서 성과급을 준다든지 또는 전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다 이제 부당하다고 봅니다. 자,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별 얘기할 때는 차별하고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차이는 차별이 아니다. A와 B 간에 차이가 있는데 다시 예를 들어 A는 월 300만 원을 받고 300, B는 250만 원을 받아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죠. 5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가 건속을 더 많이 했다든지 성과를 더 많이 냈기 때문에 B보다 50만 원 더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특별한 사유 없이 A는 300 받고 B는 250 받으면 이거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자, 차별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남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고령자 나이 많다고 해서 차별 주는 거 안 됩니다. 장애인 차별 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채용이라든지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서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도 따라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적이니까 이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차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회사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또는 조선족들에게 조선족이 제가 얘기하는 국적이 중국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국인은 예를 들어서 월 300을 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200을 준다. 이건 차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내국인은 대리로 승진을 시켰는데 이 외국 사람은 승진해서 탈락을 시키더라. 뚜렷한 이유 없이. 이것도 차별됩니다. 신앙, 이거는 뭐 어떤 걸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차별 줘서도 안 된다. 사회적 신분은 이제 요새는 별로 의미는 없었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양반이냐 상인이냐 뭐 이렇게 많이 나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차별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에 관련돼서 이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차별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반드시 비교 대상 근로자와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계약직 근로자 A라는 사람이 있고 회사 내에 정규직 근로자 B가 있다. 이런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하면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에는 이게 비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동일한 업무 아니고 유사하지도 않은 업무. 예를 들면 계약직 이 직원은 영업직이고 정규직은 예를 들면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그럼 이건 동일 업무나 유사 업무가 아니죠. 이럴 경우는 A하고 B하고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 업무,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하고 이제 계약직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이라든지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으면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는데 이때 그 차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고 정당한 차이로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2년간 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는 2년간 고용이 가능하죠. 원래 1년씩 하고 1 더하기 1입니다. 1년 더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년 해서는 안 되고 1년 하고 그 다음 1년 더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넘으면 그러니까 2년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정년 보장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 버립니다. 사용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이 2년 넘게 근무한 직원은 자동으로 정년 보장이 되는 근로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쟁 해결입니다. 제일 먼저 노동위원회에 가서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가 생겼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대략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려줍니다. 이게 정당하다, 부당하다. 그리고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도 가능하고 아니면 행정법원에 소송도 가능합니다. 판정은 이제 기각이다. 기각이란 뭐냐면 근로자가 억울하다고 구제 신청을 냈죠. 그럴 때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다. 그럼 기각을 시킵니다. 인정은 요거는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당하다. 기각은 이건 정당하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또는 아니면 이제 금전 보상을 하게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해고됐을 거예요. 복직시키지 않고 그냥 돈으로 주라. 난 저 회사 이제 들어가기 싫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달라고 하는 걸 이제 금전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고 또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도 시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느 한쪽 손 들어주는 것보다 서로 화해시키는 게 좋겠다 싶으면 대개 이제 화해금을 주고 화해금, 합의금이죠. 합의금 얼마를 주고 이제 서로 합의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개 근로자를 이제 사직을 시키죠. 사직시키는 대부분이 사직시키는 대신에 합의금 얼마를 주고 이렇게 화해를 시킵니다. 자, 법원에 가서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문제가 이제 시간이 무지 걸립니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소송 비용, 그 변호사 비용이 적어도 5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판결은 앞에 했듯이 기각이나 인정이나 또는 화해 조정도 합니다. 법원에서 화해 조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문제가 법원이든 소송, 제가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가서 구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윈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윈윈.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니까요. 원고 피고가 있으면 원고가 잘했다 또는 피고가 잘했다. 다시 말해 정당한 해고다. 정당한 해고다. 부당한 해고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대개 또 재심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해고 사건들은 해고라든지 징계 사건들은 노동위원회에 보내고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노동청에서 해결합니다. 이렇게 이제 업무 분장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억울하면 근로자가 억울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일단 진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나눠줍니다. 어느 쪽으로 가라고.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강제 명령은 못 내립니다. 그냥 권고사항에 그치게 됩니다. 자, 앞에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입니다. 근데 문제점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앞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런 공공기관에서 법원이라든지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해결책을 윈윈 해결책을 못 만들어줍니다. 어느 한쪽이 이겼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거기도 화해나 조정제도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압박식입니다. 이 압박식은 뭐냐 하면 원고 피고가 있겠죠. 원고 피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고 얘기를 들어보고 당신 얘기는 다 맞긴 맞는데 그런데 이런데 허점이 있다. 그 허점 때문에 만약 판결 받으면 당신이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협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피고 측 불러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이런 게 약점이 있다. 이건 잘못한 부분이다. 딴 건 잘했지만
그래서 요 약점 때문에 당신 판결까지 가면 질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 조정안을 내밀고 요 조정안 무조건 수락해라. 이렇게 이제 일종의 협박을 해서 화해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어쨌든 이 화해 조정 제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사나 노동위원회에서 압박을 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냥 갔다가는 질 것 같으니까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는 고비용 장시간 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적 조정으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조정 훈련을 받은 일반인이 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은 조정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분쟁 조정입니다. 윈윈 해결을 해주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적 조정제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윈윈식 분쟁 조정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는 그런 훈련 받았 것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이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노동 분쟁에도 사용할 수 있고 이웃 간 분쟁도 사용할 수 있고 환경 분쟁, 도시 재개발 분쟁 이런 여러 분야에서 각종 분쟁에서 이런 사적 조정인이 가서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웃 간 분쟁 같으면 요새 아파트 아래 위층 소음으로 해서 살인 사건도 생기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분쟁 조정 전문가가 있으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가는 게 법원을 가버립니다. 법원을 가면 아까 했듯이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리죠. 그럼 진쪽에서는 계속 억울하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윈윈식으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불러다가 위층 아래층 주인 불러다가 얘기를 쭉 들어보면 서로가 화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서로 좋게. 그게 윈윈이죠. 그걸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원고가 있다. 위층이 이기고 아래층이 잘못했다. 뭐 이렇게 판결 내려버리면 그 판결을 진 아래층 사람들은 이제 다시 불복하고 위로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적 조정 제도가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법입니다. 109조 제1호입니다. 여기 보면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경우. 변호사가 아니면 변호사만이 이런 감정 대리, 중재,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이 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변호사법이 굉장히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왜 일반인은 이렇게 못하느냐? 이 변호사법을 이제 저희들이 사적 조정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법을 바꾸자, 개정하자고 얘기해도 철밥통이죠. 국회에서도 안 고쳐줍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법은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개정하는데 여러분들 좀 힘을 보태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동료 조정 제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냐 하면 인사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승진에 관련돼서 직원이 부하 직원하고 위에 상사, 팀장하고 이제 승진에서 탈락된 부하 직원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불만 토로하는 그 문제, 그럼 상사가 건방지다, 기분 나쁘다 또 이렇게 싸우게 되죠.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지금은. 지금 회사에서는 상사가 그냥 힘으로 눌러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으로 고충처리 제도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충처리 제도는 잘 활용 안 하죠. 너무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저 그냥 누군가 말리고, 그죠? 말리고, 그 다음 그날 저녁에 폭탄 좀 마시면서 서로 화해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럴 때 윈윈식 분쟁 조정 훈련을 받은 직원이 이 사람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이런 직원이 있으면 이 회사 내 각종 분쟁 이런 것들이 외부에 나가는 거 꺼리기 때문에 그죠? 안으로 그냥 휴식을 하는데 이런 거 다 내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상부에 알려지는 거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내부 바로 현장에 있는 옆에 있는 직원이 해결해 주니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동료 조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학교에서는 이 동료 조정을 또래 조정이란 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효과 있는 그런 제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학교 폭력 우리나라 문제 많죠. 학생 간 갈등 해결 이런 문제 한때 뭐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요새 또 언론에서 잠잠해져 버렸는데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런 학교 폭력 이런 것들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학교에 상담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학생들은 이 상담 선생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걸 싫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끼리 분쟁을 조정하죠.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친구 둘이 싸우고 있는 거 여러분 조정해 본 적 있죠? 내가 가서 말려줄게 하고 조정해 본 적 있죠? 근데 거의 성공 못했죠. 이게 왜냐하면 윈윈식 분쟁 조정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쟁 조정도 많은 기법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받게 되면 굉장히 건설적으로 윈윈식으로 분쟁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은 학생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이런 학생을 뭐 몇 명씩 딱 양성해 놓으면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간 갈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사적 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당해고라든지 징계라든지 뭐 인사이동 이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유의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꼭 한 번 더 보시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쟁은 공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적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적 해결로 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법이 걸림돌이 되더라.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적 해결은 윈윈 조정 훈련을 받은 사람이 조정하게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회사 내에 동료 조정이라든지 동료 조정 또는 학교에서 또래 조정 이런 걸 활용해서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서 한국조정중재협회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협상, 분쟁 조정, 구체적인 사례들 다 들어가면서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윈윈 협상의 전략이라고 하는 동영상, 그 다음에 협상 조정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동영상, 고용 인사관리 분쟁 해결에 관한 동영상, 노사관계 분쟁 해결에 관한 동영상 이런 것들 다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노동부에도 홈페이지 저희 협회에도 올리고 휴넷 홈페이지도 올리고 뭐 다양하게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 협상조정 전문가 교육도 합니다. 산안법인 한국조정중재협회에 사무국에 들어오면 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교육도 굉장히 실비로 해서 고용부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